전 리만 브라더스 은행 한국 대표를 지내셨던 김준송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김 대표님을 갖다가 섭외하셨다길래 저도 굉장히 참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한 10수년 전에 20년 전에라도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예, 분인데 뭐 시장에서 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엇갈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조금 우리 대표님 지금 그동안의 경력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별거는 없는데요. 네. 저는 그 트레이딩 쪽에 트레이더 쪽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일했는데요. 예. 제가 제 20대 때 그 체이스라고 체이스. 그 예전 지금은 JP하고 지금 JP 모건 체이스. 네. 거기 그 회사에 이제 외환 딜러로 들어가서 네. 외환 딜링을 이제 쭉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FX 데리버티브 뭐 레이트 데리버티브 에쿼리 데리버티브 그래서 주로 데리버티브 트레이딩을 디리버티브로. 예, 그걸 30년 예. 이제 했고요. 예. 30년 하고 5년 전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5년 전에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요즘 소리가요. 예. 그 한물간 트레이더다. 이렇게 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고요.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네. 그 레전드 트레이더다. 레전드 예. 트레이더. 근데 뭐 옛날부터 그러고 하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고요. 실제로는 뭐 은퇴한 이제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듣기로 사모님도 이쪽 시장 분이시라고요. 아, 예, 저기 그 뭐 같이 뭐 일을 좀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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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데 유튜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유튜브- 유튜브에서 검색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유튜브 하진 않고요. 네. 유튜브를 한 1월부터 네. 좀 해볼까 해서 지금 한 30편 정도 찍어놨는데요. 예. 지금 에디트해가지고 1월부터 내보내려고 아, 하겠습니다. 아직은 비공개로 하셨구나. 예.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문적인 기술로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혼자 만들어서 좀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체이스, CTS도 그러면 FX 하셨고 외환 쪽으로 하셨고 예. BNP 계셨고 예, 제가 크게 보면요. 네. 그 7개 IB를 다녔는데요. 네. 30년 동안. 그러니까 네. 평균으로 하면 한 4년, 5년 되잖아요. 아하 예. 그런데 그 많이 옮겼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는데 원래 제가 또 그쪽은 또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증권계 3개, 은행계를 4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계는 이제 체이스, CT, BNP, 스탠차 이렇게 다녔고 증권계는 베어링, 페레그린, 리만 다녔거든요. 페레그린도 계셨구나. 네. 아. 그럼 뭐 느끼신 바 없어요? 이 증권세 3개가 다 망했네. 다 망했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메이저로 망한 회사가 이 3개고 그 망할 때 제가 다 현역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리만 파산도 할 때도 대표로 예, 계셨나요? 리만 파산할 때 은행하고 증권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증권은 김영주 대표님이라고 네. 그 훌륭하신 분이 계셨고 예. 저는 은행 대표였고 그랬죠. 그리고 페레그린 망할 때도 그때도 트레이더로 있었고 그래서 그 망한 회사들 얘기하면은 밤새입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3개 회사는 제가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만둔 게 예, 아니시고. 제가 그게 뭐 어디하고 베어링은 ING하고 합병이 ING 하고 됐어요. 합병됐죠. 근데 나머지 2개는 회사가 진짜 없어진 거거든요. 네. 이거 갑자기 잡이 없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잡을 옮긴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면은 있죠. 아니 그야말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세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밤새고 얘기했습니다. 밤새고 얘기했습니다. 리만 망한 거, 페레그린 망한 거는 밤새고 얘기했습니다. 리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서울 한국 대표로 계시면서 리만 사태가 터진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리만 한국 대표로서 그때 그 좀 심상치 않다를 느끼셨나요? 별로 못 느꼈습니다. 못 왜 느끼셨어요? 그러냐면 그게 이제 월요일 날이었는데 네. 월요일 날이 우리나라 노는 날이었어요. 예. 예, 그때 뭐였던가? 해가 노는 날고 저희는 화요일부터 장이 시작했는데 네. 그 금요일 날 저녁에도 그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어려웠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양적 완화해서 돈 주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그냥 리만을 그냥 미국에서 디폴트를 시켜버려 가지고 예. 뭐 미국 사정이야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웠던 대목은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전혀. 제가 금요일 날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금요일 날 트레이더들끼리 있다가 네. 야 뭐 망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야, 그 캐시가 좀 모자랄지 모르니까 그 오바나이스로 본점에서 좀 갖다 놔라.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 돈이 만일에 안 가져왔었으면은 청산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 이제 청산을 다 하고 이제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게 뭐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의미가 없는데 또 이제 회사가 망하니까 국가별로 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전혀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저야 뭐 한국에 있는 한국 대표에 불과하니까 미국에 있는 글로벌 헤드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나중에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그 당시 그러면 뉴욕에 월가에 있던 리만 수뇌부도 그 정도로는 생각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렇게까지 정부가 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대표님, 그 당시에 꼭 리만만 자빠져야 했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그렇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리만만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 앞에 사람들은 돈 다 줘가지고 안 망하게 해줬고 우리 망한 다음에 또 우리 이후에 생긴 사람들 돈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리만이 좀 억울하다.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그 뭐 TARP, Troubled Asset 뭐 릴리프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거는 7천억 달러. 네,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받은 거고. 다 같이 받았는데. 다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리만이 있을 때 그때 딱 그 순간에 중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글로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 이제 파산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네. 이제 그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페레그린이 망할 때 또 한번 해봤거든요. 페레그린요. 그래서 페레그린 망할 때는 제가 이제 더 주니어였기도 했지만 그때 제일 많이 느낀 점은 이 다큐멘테이션의 중요성 같은 걸 좀 알았어요. 다큐멘테이션. 네, 트레이딩 할 때, 네. 야, 다큐멘트 챙겨오라 그러면, 그 주니어들이 하는 거고, 야, 그 오퍼레이션에서 알아서 해. 뭐, 나한테 귀찮게 했는데, 나중에 도장 하나 찍히고 안 찍고가 그냥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고, 리만 때는 조금 더 시니어일 때 그만두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억울한 대목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우리 그때 KDB 산업은행에서 리만 인수설이 좀 돌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좀 돌았죠. 만약에 리만 인수를 했더라면은 산업은행도 그러면 힘들어지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역사적인 가정이니까. 가정이고 또 KDB가 이제 샀다면 또 어떤 형태로 샀느냐에 따라서 워낙 다를 테니까 리만의 그런 뭐 부채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M&A가 되는 그 형식에 이제 큰 차이가 있었을 테니까 그거는 그 좀 다른 얘기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KDB가 만일에 샀다면 리만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을 한국에서 하루아침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저는 뭐 나쁜 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제일 많이 버셨어요? 그때 트레이더로 근무하시면서 트레이더로서 언제 제일 많이 버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한 뭐 이제 6번 7번 옮기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너 돈 언제 버냐? 이렇게 제가 항상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ERP 받고 옮기면 돈 많이 버는데. 근데 저는 ERP는 못 받아봤고요. 그래서 항상 너 돈 많이 버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sometimes 그러죠. 가끔 벌어. 가끔 벌어. 근데 뭐 팀으로 버니까요. 팀으로 버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를 많이 이제 받고도 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게 방송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선뜻 얘기하고 또 제가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바뀐 일 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이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은퇴를 했다고 하니까 5년 전이면 뭐 짧은 전이지만 제가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을 한 거로 보면 벌써 35년이 됐으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외환 딜러 됐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2-3가지 변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IT예요. IT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고 이게 이게 하드웨어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이제 엄청나게 변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나요? 제가 뭐 아이폰 12 이렇게 찍어놓고 뭐 뒤에다 크로마키 청 깔고 그거 찍을 수가 있습니까? 편집기가 뭐 다 공짜로 나옵니까? IT가
엄청 변한 거예요. 그 IT가 변한 게 트레이딩을 많이 바꿔놓은 거고요. 그러면 초창기에 이거 하실 때구나. 금융결제원 그 전화기 아예 막저 그럼요. 체이스 전용 그거 예, 붙들고 뭐 예, 미스 엄 있고 뭐 얼 아십니까? 또 그분이 또 딱 욕하는 전남 거- 브로커가 예, 예, 그냥 뭐 뜯어 예, 어? 그렇죠. 밀어. 그러니까 그 IT의 변화가 하드웨어뿐 아니라 이제 많은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상품의 그 변화 엄청나게 다양해졌죠. 또 시장의 규모. 시장의 규모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저보다 뭐 소장님이 예. 훨씬 잘 아실 테니까 지난 30년을 비교하면 무슨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 번째로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가 많이 달라졌어요. 참여자가 크게 시장 참여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 시장은 외환 시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금융시장 외환 뭐 채권, 채권, 주식 다? 뭐 뭐든지 간에 저는 시장 거의 다 같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암호화폐까지 저는 다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부동산까지. 그런데 시장의 참여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랍 트레이더들.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 세 번째는 이제 개인들인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랍 트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제가 했듯이 뭐 시티은행에서 일하면서 시티은행 돈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내 돈은 다 시티뱅크로 가는 거죠. 근데 펀드 매니저는 똑같은 트레이딩을 하지만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손님 돈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뭐 헤지 펀드예요. 그러면 헤지 펀드에서 운영을 하지만 돈을 벌면 그건 다 그 원래 맡겼던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거죠. 그냥 제 회사는 피만 받는 거예요. 네. 피와 약간의 선봉 예. 보수.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트레이딩 하는 데서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고 세 번째가 이제 개인 투자가인데요. 네. 30년 전에는 개인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네. 그냥 주식 좀 사고 주식 뭐 내리면 뭐 저 명동 객장 앞에서 뭐 그때 뭐 전광판- 활복도 하고 뭐 전광판 때리 부수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과천에서 또 불러주고. 그 요즘은 뭐 개인 투자가의 그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더 그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전문적인 저 같은 뭐 트레이더들만 하는 것들이 네. 이제 개인들까지 많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고 또 최근에 보니까 특히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지 특히 이제 신세대들 예. 2030 예.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예. 또 60년, 61년생들이 이렇게 은퇴하지 않습니까? 네. 100만 명씩 아직도 살아 있어요. 저희 날 때 120만 명이었는데 아직 100만 명 살아 있대요.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나거든요. 이 사람들도 할 일 없으니까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금융 거래를 하는 거,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는 건 결국 금융 투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금융 투자하는 게 결국 나쁜 일이 아니라 저는 권장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사는데 처음에 30년은 준비를 하고 순수하게 경제 개념에서만 본 거예요. 네네. 돈으로만 보면 예. 처음에 30년은 돈 벌려고 준비하고 30부터 60까지는 이제 돈을 벌고 벌어야 되고 60부터는 이제 번 그 돈으로 돈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 30년 동안 이제 제가 은퇴를 60에 이제 55세 60에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데 소스가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 그냥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세 가지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업,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든 뭐 사업소득이든 자기 본업, 자기가 버는 본업을 해서 한 거죠. 또 처음에 1단계에서 30년 동안을 그 본업을 위해서 사실 쏟아붓는 거죠. 네. 그리고 30년 동안 본업에서 벌어요.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는 집 투자예요. 사는 집.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승부가 다 갈렸죠, 뭐. IMF가 이제 딱 터졌을 때 네. 저는 운 좋게 서울에서 잡이 딱 생겼어요. 어허. 그때 BNP에서 저 뭐 트레이딩 헤드로 뭐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주 잘난 척을 하면서 딱 왔어요. 네. 저가 아주 친한 친구 하나는 뭐 잡을 못 잡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거기서 이제 그 조그만 자기 사업을 하겠다. 홍콩에서? 홍콩에서 금융 사업을 하겠다. 부티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거의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예. 야, 너 나하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예. 돈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너 그 부티크에서 돈 좀 벌었냐? 벌었냐? 그랬더니 솔직히 한 부티크에서 돈 번 거 하나도 없대요. 거의 본전이거나 약간 마이너스래요. 그 돈은 어디서 벌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98년도에 나 서울 갈 때 자기는 홍콩에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돈 많이 벌 거고 하니까 홍콩 그때 90%씩 빌려줬거든요. 그때 100만 불짜리 그 US 달러 100만 불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그걸 걔가 얼마 전에 1000만 불에 팔았어요. 900만 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스가 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집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은퇴할 때쯤 되면은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플렉시빌리티가 생겨요. 팔고 뭐 시골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게 두 번째 이슈고 세 번째는 금융 투자예요. 예. 투자를 해서 버는 건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거는 좀 제껴놓더라도 첫 번째 금액보다 세 번째 금액이 결코 작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끝나놓고 보니까 성적표 펴보니까 그렇다면은 금융 거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금융 거래라는 거는 금융업에 있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도 가야죠, 크레딧 카드 만들어야죠, 보험 들어야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금융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융 거래를 이렇게 2030 세대들이 하는 거는 저는 권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트레이딩으로 이제 평생 일한 사람으로서. 네. 근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바는 뭐냐면 뭐 제가 뭐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뭐 제가 이제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이제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같은 거에 이제 실시간 방송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해서 보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게임 방송이에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거기 주식 방송 같은 게 쫙 끼어들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굉장히 많은 새로운 투자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이 기왕 투자를 하니까 뭐 사기도 당하지 말고 꾸준하게 돈도 벌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그런데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금융 투자 뭐 투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술 과음하면 결국 간암 아니면 위암이잖아요. 이제 술이 사람 먹는 담배가 예, 그런 것처럼 예. 금융 이 투자도 예. 잘못하면 뭐 폐인이 되거나 사기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그 붕어빵 장사도 제가 붕어빵 장사를 편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데도 5년 정도는 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도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기본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금융 투자의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무슨 뭐 경제학 강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심리적 강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그 IB 트레이더를 30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30년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IB 트레이더들이 이제 돈을 이제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듯이 너 얼마나 돈 벌었어? 이렇게 보면 이게 돈을 벌고 터지고가 저는 항상 50대 50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못 벌고가 2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동안 돈을 연달아서 벌으려면 굉장히 간단한 산수인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해서 10번 곱해야 돼요. 그럼 2의 10승분의 1이에요. 2의 10승은 1024입니다. 1024분의 1이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요. IB 트레이더 10년 이상 돈 번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20년 동안 돈을 벌려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뭐 1000분의 1이 아니고 이제 100만 분의 1이고요. 그렇겠네요. 30년 동안 벌려면 10억분의 1이에요. 그런데 30년 동안 돈 번 사람도 많거든요. 그쯤에는 이제 뭐 그 정도 확률이 나오려니까 저 누굽니까?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 누구죠? 요즘 들어 이름이 자꾸 가물가물하네. 나이 드셔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 투자가들 아까 얘기하는 네. 이제 프랍 트레이더가 있고 펀드 매니저가 있고 개인 투자가가 있는데 네. 개인 투자가들은 남의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 돈으로 하니까 프랍 트레이더라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뭐냐면 자기가 CEO고 자기가 트레이더고 자기가 리스크 매니저고 자기가 오퍼레이션 헤드고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리서치 헤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트레이딩 하는 거를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보고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면 되거든요. 네. 누구처럼? IB 트레이더처럼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에 IB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상품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셋업을 하고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본 IB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저는 사실 트레이더로서는 그냥 뭐 한국 트레이딩 헤드 정도에서 끝난 거지만 네. 뭐 저는 뭐 아시아 트레이딩 헤드도 못 해봤고 글로벌 트레이딩 헤드도 못 했지만 네. 저는 아시아 트레이딩 헤드들하고 항상 말 많이 했고 글로벌 트레이더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B 트레이더라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타고난 뭐 동물적인 감각과 직관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엄청난 수학적 지식. 그래서 뭐 AI 트레이딩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품의 이해. 자기가 트레이딩하는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하느냐. 그런 상품의 네. 이해고요. 두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 예, 위험 관리인 거죠. 아니 돈 질렀는데 내가 샀는데 오른다고 생각했으니까 산 거 아닙니까? 그럼 내리면 화가 나잖아요. 네. 시장이 틀린 거죠.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이런 짓을 해니까 그러면서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 IB 트레이더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이해와 그 절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네, 이게 네. 권장사항이거든요. 네. 이게 응원하고 싶고 또 최근에 워낙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5년 놀다가 최근에 유튜브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방송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저 엄청 이제 영광스러운데 제가 이제 아는 이제 네. 언론에 계신 분한테 네. 나 방송에 좀 나가고 싶어. 네. 왜냐하면 나 할 얘기 좀 있거든. 어. 그랬더니 예전 방송은 뭐 KBS, MBC밖에 없으니까 힘들지만 요즘은 이제 방송이 다양해졌으니까 이제 좋은 방송이 있다면서 소개시켜줘서 오늘 사실 오게 됐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좀 흥분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은 그 개인 투자가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면 좀 따분하다 그럴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야 이거 하지 마. 이게 뭐 하라는 소리가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너 공부도 좀 해. 상품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따분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기회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좀 하고 싶다. 야, 우리 김준성 대표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도 아니시고. 아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은퇴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 이런 것도 아니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것도 뭐 괜찮으시고. 뭐 저는 사실은 뭐 이런 말을 방송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시쳇말로 쪽팔리는 거죠. 얼굴도 팔리고 제가 바보 같은 말 할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말만 또 얘기할 거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취지로 작업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또 이렇게 유튜브들을 또 참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튜브 아까 뭐 아프리카 TV도 언급하시고 하셨지만 보시면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많으셨군요. 그거는 제가 글쎄요. 제가 이제 진짜 방송 경험이 없으니까 한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디리버티브를 딱 치면 쫙 나와요. 디리버티브. 네. 뭐 외국 것도 있고 이제 한국 것도 있는데 뭐 한국 것도 그렇고 외국 거가 마찬가지예요. 외국 것도 절반은 수준이 너무 낮고요. 후루꾸들 많죠. 또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분명히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예. 그런 말도 방송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저라고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제가 뭐 유튜브에 뭐 많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튜브보다도 어쨌든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금융 거래라는 게 엄청 위험한 거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 진짜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예. 시작하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칭 타칭 주린이가 이렇게 많은 경우도 없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네. 헤지펀드 때리잡자고 나섰던 게 작년에 그 밈 주식 게임스탑 사태입니다. 그렇죠. 늘 그 어떤 월가의 기관들한테 뭐 어떻게 네. 재물로 여겨졌던 개인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네. 헤지펀드를 갖다가 뭐 손실로도 네. 몰아넣기도 하고 그만큼 세상은 달라졌는데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최근 주린이라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위험하다 하는 그 명제가 그렇게 안 다가오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 부분을 한번 이게 좀 사실 실감 굉장히 있게.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투기 이런 거 잘못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는 되니까요. 폐인되거나 배인되거나 그 사기꾼돼요. 남 속이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 또 그래야 또 돈이 좀 되는데 네. 남을 속여야.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그 투자와 투기 이제 금융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해서 하는 건데 네. 우선 거래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수요에 의한 거래가 있고 하나는 이제 투자의 거래가 있어요. 실수요 거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식으로 봐도 되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외환 같은 거. 뭐 수출업자가 수출해갖고 달러가 생겼으니까 그건 달러 파는 게 거. 그게 실수요 거래인 거고. 실수요 거래죠. 또 한 명은 야 달러 가격이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베팅을 한 거죠. 네네. 그걸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수요 거래와 투자 거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나눠보는 이유는 실수요 거래는 한 번 하면 사라지지만 이 투자 거래한 사람은 돌아와야 돼요. 지가 왜냐면 샀으면 지가 언젠가 샀으면 팔아야 언젠가 되고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았으면 언젠가 그렇죠.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투자인데,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실수요 거래를 다 제끼고 보면 이제 다 투자가 되는데. 뭐 투자와 투기는 뭐 여기서는 그렇죠. 뭐 그놈이니까. 예. 그러면 예.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건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에서는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제가 소장님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기적으로 하는 건 투자고 단기적으로 하는 건 투기예요. 뭐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단기간은 내렸다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냈다 장기적으로 올라? 그래서 그러면 그냥 사면 되죠. 언젠가 오를 테니까. 아무 때나 사면 되지. 그렇죠. 뭐 시황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빠진다니까 괜히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만 귀찮으니까 사면 되니까 단기적으로 팔고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말은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장기와 단기가 그게 지금 대표님이나 저같이 기관에 있었던 사람은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 이겼다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손절 규정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예, 있지만 예. 그 말 자체가 말 자체가 그 말씀도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기 장기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돈으로 하면 투기고 투자고 남의 돈으로 하면 투기입니까? 유자금으로 하면 투자고 빚내서 하면 그렇죠? 투기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거에다 투자하면 투기고 작은 거에 하면 투자입니까?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듣고 보니 그러네요. 레버리지를 많이 하면 투기고 레버리지를 적게 하면 투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헛소리인 거죠. 다 맞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 투기, 더 심하게 얘기하면 노름, 베팅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 두 가지 면에서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같아요. 벌겠다는 목적. 돈 버는 거 하나뿐이죠. 두 번째 하는 행동이 같아요. 예측을 하고 사거나 팔죠. 예측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목적과 행동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와 투기가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투기는 나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네. 교과서에서 맨날 네, 나오잖아요. 네. 투기가 없다면 실수요자끼리 만나가지고 하루에 뭐 사자가 요만큼만 많아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네. 그 다음날 요만큼만 내려가면 저 밑에 내려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투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이럴 거야. 예측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의미는 없는 거지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음. 이게 금융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게 결코 뭐 쫓아내야 될 적폐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저는- 중에 저도 예. 가끔씩 세미나 같은 데서 강의 같은 데 가서 투자 투기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예. 풀장에 수심 적어도 2m 이상 되는 데서 다이빙 하는 거하고 예. 물 한 뭐 밑에서 한 50cm 정도 채워놓고 거기서 다이빙 한번 해봐라. 대가리 깨진다. 뭐 어쨌든 물놀이 하는 건 마찬가지고. 물놀이 하는 거 예, 마찬가지인데 시원하려고 그만큼 예. 투기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게 있어야 시장의 거래도 가능하고 그렇죠. 변동성도 완화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권장할 사항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상품에 대한 이해와 이제 그 절제인데 그러면 상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상품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뭐 다양하게 종류가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물과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게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오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 위험하다거든요. 파생하면 또 예, 극하죠. 그거 네. 두 개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렵다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30년 동안 트레이더로서 일을 하면서 월급 다 받고 그 애들 다 가르치고 다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이제 돈 안 벌고 그냥 먹고 그냥 살 것 같아요. 큰 네. 돈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예.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별로 없어요. 특히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는 없어요. 제가 금융상품 우리 거래하는 모든 상품을 그래프 하나도 안 그리고 수학 하나도 안 쓰고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나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글로벌 트레이딩 헤드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은 뭐 다른 걸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레벨 정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어렵지 네. 않고요. 위험하다는 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자,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샀어요. 1억어치. 샀어요. 1번. 2번은 1억을 가지고 그 선물을 해서 선물 한 계약하면은 요즘 2,500만 원인데 400이니까 한 1억어치 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1억어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이제 코스피 200을 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200개 종목을 다 산 거죠. 네. 이게 두 번째 투자예요. 네. 세 번째는 1억을 넣어놓으면 그 선물을 5% 정도 증거금이니까 20개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 20억어치 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자, 현물과 디리버티브를 비교할 때 1번하고 3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7만 그 1억 산 거하고 선물 1억 산 거하고 보면 벌러틸리티가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높아요. 선물보다는 그 200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1억어치 사는 거하고 선물 1억어치 사는 거는 선물이 더 위험한 건 절대 아닌 거죠. 볼로타일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물은 코스피 200? 네, 코스피 200을 얘기하면서 한 계약 사는 거죠. 그러면 노셔널이 1억이니까. 그거는 코스피 200을 한 계약 사는 거나 이 코스피 200의 종목 200개를 다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맞는 거죠. 현물로 삼성전자를 살래? 선물로 한 계약을 살래?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비교하냐면 증거금으로 1억을 내면 20계약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20억어치 산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1억 산 거하고 우리나라 주식 20억 산 거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 하나마다 20억 산 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현금액과 위험을 구분을 해야죠.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항상 위험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생각하니까 야 내가 1억 있으면 삼성전자 1억어치만 샀을 텐데 현물로 20억을 샀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잖아요. 너 선물했어? 그러니까 나 그거 했어. 그러니까 무슨 선물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오해라는 거죠. 현금과 위험액의 차이다. 그러니까 위험으로 본다면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위험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 위험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왜 머리 아프게 선물을 해야 돼? 왜 내가 디리버티브를 트레이딩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디리버티브는 현물에 비해서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네. 어느 나라를 가든 현물보다 선물이 2배에서 10배 차이 나요. 우리나라도 현물보다 선물이 거래량이 뭐 2배에서 10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양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면 사기만 하잖아요. 네. 팔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대개 디리버티브는 사고 파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트레이딩하고 또 그 디리버티브를 하면 뭐 렐러티브 밸류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뭐 삼성전자과 하이닉스, 뭐 한국 주식과 S&P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거래 비용이에요. 네. 거래 비용이 뭐 우리나라 주식 수수료가 0.01% 정도 되고 그 선물 수수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물에는 거래세가 있잖아요. 네. 그게 0.25예요. 그러면 뭐예요? 수수료의 250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면에서도 사실은 선물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선물은 원금이 다 없어도 되잖아요. 아까 네, 얘기한 대로. 네,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면에서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유동성이라는 면에서 사실은 디리버티브가 현물을 다 앞서가요. 그러니까 상품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그 개인 투자가들이 트레이딩을 하려면 자기의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첫 단계에는 자기가 어떤 상품을 트레이딩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을 할 때 상품의 처음부터 고르는 개수가 현물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 다양하게 봐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골라야 된다. 그런데 상품을 고를 때 그 다양하고 유동성이 있는 걸 골라야지 유동성도 없는 걸 고르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다 베팅을 하는데 예. 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기대값이라는 말도 예.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카지노에서 블랙잭 같은 거 가끔 해보십니까? 블랙잭을 하면 그 승률이 49% 정도 된대요. 내가 베스트로 하면 49니까 1% 정도는 아직도 터지잖아요. 네. 그래도 블랙잭이 괜찮은 거예요. 49%. 경마 같은 걸 하시면 25%대 가거든요. 그럼 승률이 37.5가 되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또는 50%를 대 가거든요. 그러면 기대값은 25%, 승률로 하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밖에 안 돼. 25%, 기대값은 50. 그런데 로또 같은 거 하면 워낙 큰 금액을 주니까 할 수가 있어요. 네. 워낙 큰 금액을 주니까 나 조금 넣고. 그렇지만 경마는 거의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상품을 고를 때 승률을 골라야 되는데 승률에서 볼 때 뭐 말이 안 되는 승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큰 기업과 이제 코스닥의 작은 기업을 사는데 네. 제가 네. 절대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는 더 이상 안 하지만 제 돈만 그냥 투자하고 남의 돈은 받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죠? 저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시가총액 10조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10조 이상만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이 50개도 넘어요. 그 이유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첫째, 회사가 작으면 아무리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분식회계의 위험이 있다고 좀 봐요.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 EB, CB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펌뼈부진 거래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이 회사가 잘 되면 잘 된 거에 나는 반만 줄 것 같아요. 반은 자기가 가져가고 대주주가. 네. 근데 이 회사가 잘못되면 100% 나한테 다 올 거예요. 아하. 100%만 오면 다행인데 200% 올지도 모르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자 정보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회사가 더 크면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을 세우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상품 고르는 데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와 아주 작은 주식을 거래를 하고 싶어요. 네. 이 주식은 잘은 모르겠지만 크게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에요. 예.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100원이 있으면 여기다 10을 넣고 삼성전자에 90을 넣고 삼성전자는 단기로 트레이딩하고 이건 장기로 트레이딩 하겠죠. 그게 상식에 부합하죠. 네. 대부분 반대로 하죠. 볼러틸리티가 인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고를 때 있어서 그런 승률과 자기의 정보력의 한계, 그 다음에 상품의 플렉시빌리티 이런 네. 거를 다 정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조금 항상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많이 거래하니까 볼러타일 하니까 그래서 고르시면 안 되고 자기가 상품을 고르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그게 우선 제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 중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은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뭐 반론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중간에 한번 여쭤볼 수 있는 네. 게 과연 이 선물 거래 같은 것이 네,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우리나라에 네,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뭐 유료가 됐건 무료가 됐건 그냥 유튜브만 켜면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요즘 그런 상황 하에서 뭘 살까요? 당신 얘기 듣고 내지는 이 방송 보고 했더니만 빠져 있어서 이거 뭐 어쩌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네. 선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저는 선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물을 할 때 그렇게 현금액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리스크로 하면은 리스크가 그 조그만 그 작은 회사 벌러틸리티, 뭐 비트코인의 벌러틸리티보다 선물이 당연히 더 적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경제적인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코멘트가 들립니까? 조그만한 회사에 대한 코멘트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내가 남들과 아까 얘기한 정보력에서 차이가 덜 난 거를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선물을 해야 되고 선물을 하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그거를 이제 현금액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파트가 절제예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사면 안 되는 거죠. 절제를 해서 첫 번째는 상품을 고르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의 리밋을 정해야죠. 그 리밋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 처음 할 때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안 잘려요. 근데 제가 포지션 리밋 어기잖아요. 포지션 리밋은 뭐 아시겠지만 내가 1,0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는데 1,000만 1원을 거래했어요. 그날로 잘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철저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절제를 못 해가지고 선물을 난 막 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날 못해. 이런 사람이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철저한 상품에 대한 이해와 절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 갖춘 분들의 예를 들기 시작하면 저는 딱 한마디죠. 그분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건 방법이 없는 지금 거죠. 우리 채팅방에서도 그러시고 네. 이제 대표님의 이 선물 쪽으로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채팅방이 막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다들 뭐 그가 지적하시는 게 어차피 우리가 책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현실도 그런데 이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 파생 쪽은 그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제로섬이라고 항상 생각 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저께 사자가 많았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산 사람 있으면 판 사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고자 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실수요와 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나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를 했는데 파는 사람은 다 실수요자였어요. 파는 사람은 예, 사는 사람은 다 투기적 또는 투자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뜯어서 올려가지고 그날 어떻게 거래됐든 간에 그 이후에요. 무지하게 내려가겠죠. 결국은 왜냐하면 투자가를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오버보트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물에서 주식을 보면요. 주식도 실수요가 있어요. 어떤 게 실수요일까요? 내가 삼성전자인데 내가 이재용 회장인데 내가 10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내 지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면 안 나오죠. 10년은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보냐 다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 실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절대 제로섬이 아니에요. 그럼 선물은 결국 정산을 하니까 제로섬 아니냐? 아니죠. 선물도 다 현물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내가 현물을 100원에 사고 싶었는데 현물 사기가 귀찮아서 선물을 100원에 사고 그 다음날 150원이 됐을 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100원에 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현물을 150원에 샀기 때문에 이쪽에서 브레이크이븐 여기
그 사람 판 사람하고 제로섬일까요? 이 사람은 선물만 보면 50원 먹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50원을 먹고 갔으니까 선물에서 누군가 50원이 터졌잖아요. 그럼 제로섬인데 이 사람은 50원 벌은 게 아니에요. 현물에서 터졌고 원래 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제로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난 머릿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로섬 절대 아니에요. 제로섬이라고 하면 그냥 선물을 하니까 모든 참여자들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니까 다 제로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물을 샀을 때 현물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 사람의 뒤에 자기 언더라인 트랜잭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절대로 제로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물을 거래하나 선물을 거래하나 도대체 선물을 거래함으로써 현물보다 불리하거나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데리버티브를 하라고 막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현물을 해도 돼요. 선물을 해도 되고 다른 데리버티브를 해도 되는데 그 상품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조금 어그레시브한 이해인데 네. 이거 하면 또 저는 채팅창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난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저는 몰라요.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네. 저는 몰라요. 네. 저는 다만 바이오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것만 알아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회사는 몰라요. 셀트리온 주식도 없어요. 근데 제 후배 한 명이 와서 형 셀트리온 죽여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죽이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빠져요, 좀? 네. 공매도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 공매도 때문에 그러면 안 올라? 근데 공매도하는 건 나쁜 놈들 때문에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공매도하는 나쁜 놈들이. 네, 나쁜 놈들 때문에 세력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진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니? 내가 그랬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모든 상품의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있는 거죠. 네네. 네, 반반인데 누가 지금 내가 어떤 걸 살려고 그러는데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고 보세요. 내가 지금 두 개를 사고 싶어. A하고 B하고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뭐 20%고 삼성 바이오는 5%예요. 공매도가. 나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둘 다 똑같이 좋은 회사라면 난 당연히 셀트리온 사요. 공매도가 많이 실린 쪽.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기적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오버솔드 돼 있거든요. 그럼 오버보트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공매도는 외국인들만 할 수 있고 기관만 할 수 있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거야. 그런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네가 정말 그렇게 불평등하고 생각한다면 그거 하지 마. 공평한 걸로 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경마 같은 거 하지 말고 승률이 49% 되는 거 하라고. 왜 모르는 거를 하면서 불평불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공매도 많이 하면 너한테 좋은 거야. 걔들 언젠가 다 사야 돼.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라고 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반반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 헤드를 오래 했잖아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트레이더가 누구냐면요. 소신 있는 트레이더예요. 달러는 오를 것 같다 이런 애들 있죠. 그래도 무조건 사고 쳐요. 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더는 귀가 얇은 애들이에요. 자기가 딱 귀 얇고 자기 소신 별로 소신 없죠. 소신 딱 없는. 사놓고 안 오르잖아요. 그럼 왜 안 오르지? 어. 나 뭐 잘못했지? 그거 물어보면 자식아 네가 언제 잘한 적이 있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올라야 돼. 그런 애들은 반드시 사고치고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페인이 되거나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진짜 시장에서 보고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보라고. 그래서 네. 어제까지 생각은 다 잊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불평등한 문제와 시장을 보는 그런 게 되게 혼재돼 가지고 이제 그 개인 투자가가 많이 들어오면서 경험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은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에 깔려 있는데 주식은 오르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혹시 제가 조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소장님 그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네. 뭐 친구들한테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예. 있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직업도 이런 거 했는데 밤새 카드를 쳐요. 음. 이제 집에 갔는데 잃었어요. 음.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진짜 찹찹하잖아요. 착잡하죠. 그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내가 돈을 왜 잃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왜 이런가? 돈을 잃었으니까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왜 잃었지? 이 생각해 보면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운이 없어서. 두 번째는 내가 자본이 모자라서. 돈만 더 있었으면 됐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돈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오늘 누구한테 쏘갔지? 그렇죠.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누구한테 쏘갔지? 그래서 여러 번 쳐보고 보니까 내가 이날 터졌는데 이날만 소장님이 와 있네. 다른 날은 없고 아하. 소장님한테 쏘갔구나. 아, 쟤네. 네,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소장님한테 쏘은 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네. 저는 복수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소장님은 고수기 때문에 돈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피하신다. 피하고 그 옆에 호구들이 있는데 걔하고 따면 되죠. 호구들하고. 시장이 똑같아요. 어려운 시장 가서 벌면 누가 상 줍니까? 이거 처음부터 목표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편안한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이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전투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상품을 고르고 프로세스를 잘 셋업하고 이제 절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감정을 배제하고 그런 마음에 또 위안을 갖고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 후배 트레이더들한테 얘기했듯이 또 제가 처음에 트레이딩을 할 때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하면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냥 한 개씩 주소가 없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5년 놀다 보니까 심심해서 사실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 카드 말씀하신 중에 그 말씀은 진짜 집에 가면서 내가 오늘 왜 이랬을까? 내가 누구한테 속았지?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상 예. 가끔씩 크게 털리는 날이 아까 말씀하신 단어이기도 한데 절제 내지는 욕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하이로에서 못하는 거죠. 그냥 절반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걸 스윙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저는 그 경험함이 있습니다. 예. 자니 포카가 한번 들어왔는데 이건 뭐시오? 이걸로 오늘 끝내자 싶었는데 마포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하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수의 법칙. 근데 대수의 법칙이 산수에 30개만 넣으면 벌써 대수래요. 네. 근데 트레이딩을 30년 하잖아요. 네. 30년인데 30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그건 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반인 시장, 제가 진짜 반반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반인데 이 반반인 시장에도 스킬셋은 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그 스킬셋을 배우면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 스킬셋이라는 게 무슨 판타스틱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기본에 있다는 거예요. 상품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제는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샀는데 지금 내려갔는데 화가 나는데 돈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선물이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1억 가지고 삼성전자를 1억 사버렸으면 끝났는데 선물을 사놓으니까 19억을 더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9억을 사다가 그 다음날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절제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시황이란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시장을 봐야죠. 포커스가 중요한 거니까요. 포커스가 시장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경제학에 보면 이자율이 오르면 환율이 평가절 상대해야 되죠. 네. 그게 퍼처싱 파워 페리티 이런 거 아닙니까? 피셔 효과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이자율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그 통화가 그러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원래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강세가 되죠. 왜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시장의 포커스가 문제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자율을 보는데 오르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갔고 닷컴이 떨어지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래 수익을 갖다 디스카운트하는 이자율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건지
글쎄 그거는 예, 이제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가 문제니까 음. 코멘트리를 들어야죠. 코멘트리를 들어서 음. 코멘트리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 제가 증권사 사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뭐랬냐면 만나기만 하면 무슨 종목 사냐요. 나도 모르거든요. 그거 알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코멘트리를 들을 때 문제는 듣고 싶은 거는 그 종목이나 이런 거보다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사람의 평가보다도 이 사람이 뭐에 포커스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뭐를 보고 있느냐. 미국의 이자율이 어저께 올랐대는데 올렸대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포커스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멘터리를 아침에 읽고 하는 거는 저는 뭐 5년 동안 놀았지만 맨날 산에서 들에서 놀아도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에 뭐 몇 분을 읽으니까 항상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멘터리를 해주고 코멘터리를 정확하게 하고 시장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불러주는 좋은 코멘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저희 유튜브 이런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코멘터리 잘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책임 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코멘터리 잘해야 되고 그런 코멘터리를 잘하는 게 그 사람들 투자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항상 제로섬이라 내가 벌면 누가 터지고 남들이 터지면 내가 벌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투기판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참 한 20년, 30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고 하면서 이게 양극화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수장님 질문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코멘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코멘터리 해야 됩니다. 이유는 시장의 포커스를 아는 거죠. 시장의 포커스를 이해하는 게 뭐 돈을 버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시장의 포커스를 이해하는 데까지 다시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코멘트를 듣고 나서도 절제를 못하면 뭐 안 되는 거죠.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을 제가 네. 앞으로 한 두어 번 더 모셔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해서 질문을 이제 여쭤볼 걸 미리 보내드리고 대표님도 이제 준비해 오시고 해서 한 두어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그래도 이건 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냥 시장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이 그냥 저는 촉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미국장 네. 나스닥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서 어느 쪽 가능성을 더 높게 저는 보시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간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조정 없이? 예, 뭐 조정은 조금 있을 조정은 수 좀 있는데요. 제가 시장을 데일리로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다. 예, 많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테크놀로지라고 네. 생각해요. IT가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는 경기가 엄청 나빠지잖아요. 예. 이코노미가 나빠지면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자를 올렸어요. 이자를 올리면 나쁜 회사들이 디폴트가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경기가 돌아오고 했어요. 예. 근데 최근 10년, 20년 동안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뭐가 나빠지면 중앙정부가 돈을 확 풀어버려요. 조금만 뭐 하면 예, 돈을 풀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예전에는 왜 못 풀었냐면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못 풀었는데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제가 보기에 안 일어나요. 잘. 선풍기 있죠? 30년 전에 선풍기가 한 10,000원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선풍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만 원 주면은 끝내주는 거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켓의 현상이 뭐냐면 시장이 어려워지면 돈을 풀어요. 돈을 풀어도 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돈을 다시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월가나 우리 뭐 여의도나 할 거지 전 세계적으로 시황에서 가장 언급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뭐 일시적이네 아니네. 저는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작년 재앙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요즘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공급 갖고 싸우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테크놀로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는데 뭐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익부 양극화가 일어나잖아요.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전부 예전에는 전부 자기가
그 일을 해서 자기가 본인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1명, 2명만 잘하면 98명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이런 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결국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역시 미국이구나. 결국 미국이 다 승자 아닙니까? 다 해결한 바이오도 다 미국이고 뭐 뭐든지 미국이 다 해결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지배를 한 사회로 가는데 예. 저는 주식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 가치가 테크놀로지로 간다면 결국 어디가 가겠습니까? 저는 미국 나스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나스닥이 1등, 그다음에 뭐 한국 주식이나 뭐 미국 다른 S&P는 그거보다 좀 뒤쳐져서 쫓아가서 저는 최소한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양극화의 첫 번째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미국 나스닥, 그중에 IT 바이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뭐 그러면 예. 오늘은 이제 그래 예고편만 살짝 돌리는 겁니다. 달러 강세 약세 갖고 말이 많습니다. 결국 달러다 하는 사람하고 네. 꼬라지가 보니까 달러 이러다가 기축통화 지위도 잃어버리고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글로벌한 달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제가 그 뷰가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저는 강세인 것 같고요. 달러 강세.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서울에서는요. 네. 서울은 저는 상당히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른다? 네, 환율이 오른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즘 서울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순위 10명을 고르면요. 예. 옛날에는 삼성, 현대 다 이랬어요. 예, 예. 요즘 고르면요. 거기에 5분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카카오 뭐 이렇게. 예. 결국 부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린 자본 통제를 하잖아요. 자본 통제를 하지만 요즘 그 서학개미라고 나온 거 보시면 네네네. 그 규모를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거잖아요. 거의 뭐 무역 수지급이죠. 예. 그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원달러 트레이딩 할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수는 무역이었어요. 맨날 오늘 예, 내고 얼마 예, 결제 얼마 그것만 그다음에 따지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제 간의 자본 이동이었는데 저는 요즘을 보면은 국제 간의 자본 이동이 당연히 그쪽이고 그리고 그것도 개인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뭐 좋은 건 아니고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시는 분들이 재산을 해외로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있겠다. 그리고 또 그 경제의 렐러티브한 밸류도 미국보다 우리가 약할 가능성이 많고 또 미국인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가고 우리가 점점 사회주의 성격이 약간 끼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전 정치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가고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가게 된다면 결국 주식이 뭡니까?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럼 기업하기가 서울이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내일 한국에 문 닫고 미국에다가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만 본다면 아마 크게 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건 크게 보면 기업의 가치인데 기업의 가치를 논하는데 가장 미래의 산업이 있는 나스닥이 첫째 오를 것 같고요. 두 번째 렐러티블리는 상당히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절대값도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좀 뷰가 항상 옛날부터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니까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기자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쓸 거는 많이 던져주시고 쓸 거는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좋아하지. 안 맞으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다 맞히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그러죠. 뭐 항상 반반인 거죠. 네. 제가 얘기한 대로 항상 나스닥도 반반입니다. 근데 구태여 저보고 오를래 내릴래 하고 물어보시니까 제 답은 오르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네. 제가 와서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개인 투자가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꼬달파지죠. 고통과 인내만 남는 건데
이빨도 상합니다. 예, 제가 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그 예.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